그리고 이 사건의 유형에서 핵심은 비용을 안내하는 이 변호사의 자신감도 들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변호사 선임료 도대체 어떻게 책정되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라고 알아보신 분들이 가장 크게 하는 걱정이죠. 변호사 선임료.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편에 맞는 선에서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좋은 변호사를 찾는 거는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사건 상담을 하고 선임료를 안내드릴 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 변호사 선임료를 책정해서 안내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다른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책정할지 조금씩 기준이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같은 변호사인 이상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아시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고 사람 생각하는 것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 가장 크게 제가 책정하는 기준은 이 사건을 내가 변호사로 도와주면은 이 당사자, 의뢰인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는지.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이 소가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 법원에서 민사사건을 통해서 다투는 이 물건의 금액, 뭐 대여금이면은 그 액수 그대로가 될 거고, 부동산이면은 부동산 액수가 될 거고, 아니면 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액수들도 있어요. 이걸 소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가라는 게 나중에 내가 승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300만 원 청구하는 소송이랑 3억을 청구하는 소송이랑 변호사 수임료가 같을 수는 없겠죠. 이 소송을 통해서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클수록 변호사 수임료는 높아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형사사건은 당연히 이 죄의 크기, 만약에 이게 내 변호사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형량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올라갈까? 그럼 실형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수임료도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구속영장이다. 그러면은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이다, 아니면 합의만 잘 하면은 처벌받지 않고 끝날 수 있을 만한 범죄다 라고 하면은 수임료는 내려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이 사건의 난이도예요. 이 사건의 난이도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종합되는데요. 의뢰인들이 생각하는 난이도랑 변호사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다릅니다. 저도 그렇고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깊게 나눠보면은 감이 다 옵니다. 이 사건의 난이도가 어렵겠다, 쉽겠다. 이 어렵고 쉽다라는 건 이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 이 과정이 재판은 한 몇 번 정도 할 것 같고,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죠.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뭐 내가 3번 할 것 같다 해서 3번만 하는 건 아니고 재판이 몇 번 정도 열릴 것 같은 느낌이 오고 감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몇 번 정도 출장을 가야 되니까 이 정도는 더 올려봤거나, 아니면 그럼 한 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적게 불러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쟁점의 난이도. 이 쟁점의 난이도는 의뢰인들은 잘 몰라요. 변호사는 압니다. 이 쟁점은 내가 경험상 이걸 입증하려면 뭐뭐 해야 되고, 우리가 유리하게 승소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내 경험상 이런 걸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웠어. 아니면 이런 거 생각보다 입증하기가 뭐만 딱 잡아내면은 딱 쉬웠어. 어디를 잡아내면 될 것 같아. 이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임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사건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 분할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뭐 몇십 년치 계좌도 다 봐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노가다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하는데 무죄를 다투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증인들도 많아. 다투어야 될 증인들이 많고, 우리가 불러야 될 증인도 있고, 검사가 불러야 될 증인도 있고, 이거 증인들이 되게 많네. 그럼 증인 신문을 여러 번 하겠네. 그럼 이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겠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 사건이나 학폭 사건 같은 경우 이거 생각보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불륜을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혼 자체는 어렵지 않겠지. 불륜을 했으니까 신뢰관계가 깨지는 대표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혼 소송은 3가지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이혼은 쉬울 수 있어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다툼이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태도를 봤을 때 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얘가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하네. 그럼 거짓말을 많이 잡아내려면은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야겠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건의 유형입니다. 사건의 유형은 뭐냐면은 두 번째 말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데, 이혼 사건, 뭐 학폭 사건, 아니면은 뭐 행정 소송, 이런 거는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쟁점이 많아요. 일단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재판에서 판단하는 쟁점이 크게만 봐도 3가지잖아요. 판결이 3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혼을 해라 마라. 이혼을 하면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한다. 재산분할을 하고 나서 양육권은 어떻게 한다. 양육권은 빠질 수도 있겠죠. 자녀가 성인이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행정 소송이다. 그럼 행정 소송의 유형 자체가
자체가 이 법적으로 규정되는 절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주장하고 상대방 반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법적인 요건들도 많이 따져야 되고 절차적인 요건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절차를 내가 수행하는 방법에서도 정해져 있는 법들이 있고, 그래서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와 혼자서 할 때 결과가 많이 차이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학폭 사건 같은 경우 아니면 공무원 징계 같은 사건 경우 단순히 소송뿐 아니라 이 소청, 행정심판, 학폭위원회 이런 절차들이 추가되잖아요. 물론 이거를 따로따로 선임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할 거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게 제가 마음이 편하고 저도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칠 것까지 감안을 해서 비용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유형에서 핵심은 비용을 안내하는 이 변호사의 자신감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자신 있는 사건이야. 이 유형 내가 정말 많이 해봤어. 이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 그러면은 비용을 올려요. 자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의 사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자신 있는 분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알죠. 너무 많이 해보기도 했고 내가 이 구조도 잘 알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찝어내서 파내야 나에게 유리한 자료가 얼만큼 나온다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높게 안내드려요. 난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리입니다. 어떤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출장비를 따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출장비를 따로 받지는 않고 그냥 최초 계약하는 그 선임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리도 좀 고려를 해요.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니까 제가 가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법원과 아니면 이제 멀리 기차 타고 하루를 통으로 써야 되는 지방재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재판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거리에 따라서 안내드리는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약간 플러스 알파 느낌인데, 이것도 약간 노동력과 비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이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은 내가 이 법적인 노동력을 드리는 것 외에 이분이 조금 피곤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한데, 그만큼 내가 잘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과하게 요구를 하신다든지 하면은 어쨌든 소비자가 원하면은 당연히 원하는 대로 맞춰드려야죠.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만큼의 비용은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크게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서 이 선임료를 안내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건의 난이도,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재판을 갈 것 같고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런 노력이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건의 유형, 내가 자신 있는 사건인지 혹은 그냥 그럭저럭 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사건의 유형 자체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건인지 아닌지. 네 번째로는 거리,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출장비 당연히 포함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의 추가적인 노동력, 이건 약간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용을 안내 드릴 때 항상 2가지 옵션 이상을 안내를 드려요. 이게 성공보수를 거는 사건이 있고 안 거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건에 성공보수를 거는 게 아니에요. 일단 형사 절차, 형사 조사나 아니면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성공보수가 위법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거는 거는 이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게 있기 때문에 저 형사 재판은 저는 성공보수를 걸지 않고요.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공보수가 있으니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일시불로 해서 조금 더 싸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비용이 나가더라도 지금 착수금과 성공보수 나눠내는 게 나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2가지를 안내드려요. 착수금이 좀 높고 성공보수가 없는 유형 하나를 안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옵션으로는 착수금은 조금 낮은데 성공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합하면은 이 1번 옵션보다는 조금 더 비싼, 대신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돈은 적은, 이런 2가지 옵션을 안내를 드립니다. 사람의 유형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당장 많이 들어가더라도 총액이 적은 걸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총액은 조금 더 나갈지라도 조금 나눠서 내는 걸 좀 더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항상 2가지 옵션을 안내를 드리고, 이 2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그냥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이 2가지에서 나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의뢰인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어떻게 짤까 고민을 하면서 안내를 드립니다.